한국에는 조직폭력배와 경찰, 그리고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가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엔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일명 조폭 영화 열풍까지 일어나곤 했었죠. 때문에 엄연한 범법자인 그들을 친근하고 코믹한 존재로 그리는 게 맞는가라는 일명 조폭 미화 논쟁도 한참이나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 속의 검사라는 존재를 떠올려 보면 다크나이트에서 등장하는 하비 덴트 정도가 겨우 생각이 나고, 보통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는 변호사나 언론인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화끈한 성격의 검사들이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내는 서사가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런 범죄 영화, 느와르 영화의 문법이 주류가 되어 왔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슬퍼런 독재 정권이 80년대 말까지 한국의 창작자들을 옥죄고 있을 때, 홍콩에서는 그야말로 홍콩 영화의 황금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그 역사적 배경 덕분에 동서양의 모습을 뒤섞어 놓은 듯한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중국 본토가 아니라 영국의 법률 체계를 따랐던 덕분에 홍콩은 공산화가 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창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홍콩의 그 빛나던 시절이 어떻게 끝나버렸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됐지만 말이죠. 어쨌든 한국에도 그러한 창작의 자유가 찾아오고, 그래도 이소룡이지. 이소룡 한물 갔지 새끼야. 이소룡이지 새끼야. 영화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홍콩 영화는 가장 세련되면서도 친근한 주류의 문화 상품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웰컴 투 서울. 한국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웰컴 투 서울 투. 그래서 장국영이나 주윤발, 유도카 등의 홍콩 스타들도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한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더 많은 이들이 홍콩 영화에 대한 선망을 가지며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즉 미래의 한국 영화 시장을 이끌어 나갈 당시의 어린 인재들이 홍콩 영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영화의 꿈을 키워갔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경규 씨가 홍콩 영화에 대한 자신의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비를 털어 복수열전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었던 일화가 전설처럼 남아있을 정도니, 당시의 홍콩 영화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심어준 꿈과 희망이라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했었을 겁니다. 물론 90년대에 들어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들도 홍콩의 공산화를 피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꿈 같았던 황금기도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고 말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절묘하게도 이 즈음에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영화 시장은 이런 홍콩 영화의 세태기에 바통 터치라도 하듯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품어둔 홍콩 영화의 유산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이죠. 그 유산 중에 하나는 홍콩 영화의 주요 장르였던 느와르와 액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르의 장점은 현실의 공간을 영화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영화의 무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극이나 전쟁 영화, SF 장르에 비해 제작비를 훨씬 덜 들일 수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특성과 관련이 있는 한 전설적인 일화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유승환 감독이 데뷔작 죽거나 나쁘거나의 양아치역 캐스팅을 고민하다가 야, 진짜 씨발 남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집에서 양아치처럼 누워있는 동생 유승범을 보고 바로 주인공으로 갖다 썼다는 그 전설을 말이죠. 그러니까 느와르와 액션 영화는 장르적인 재미뿐만이 아니라 일단 카메라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산업적인 장점도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홍콩 영화를 오마주한 것으로 알려진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이 할리우드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14억의 제작비로 완성되었다는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홍콩 영화의 이런 특성은 이제 막 영화 산업을 태동시켜야 하는 한국에도 완벽히 들어맞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은 영화 제작자와 관객 모두가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향한 선망과 향수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 홍콩 영화를 계승하는 느와르 장르에 대한 선호도도 덩달아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이점과 관객들의 선호 양쪽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느와르 장르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시도되기 전까지는 범죄와 폭력 그리고 조폭으로 점철된 느와르 장르가 한국 영화 시장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홍콩에 열광했던 7, 80년대로부터 세대가 충분히 교체된 2010년대까지도 지속된 현상이었으니 단순히 한 세대가 홍콩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즉 홍콩 영화의 영향력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장르에 열광할 만한 별도의 내적 동기가 이미 한국인들 스스로에게도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해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축 성장은 우리들에게 괴리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부작용을 함께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빠르게 성장한 덕분에 덩달아서 빠르게 성장한 우리의 생활 수준과 시민의식에 비해 사회체제 선진화와 세대교체의 속도는 그보다 월등히 느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정의를 합법정의 수단으로는 바로잡지 못한다는 불만과 울분. 그래서 현실이 주는 그러한 괴리감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체제의 바깥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로운 불안당들에게로 관심을 쏟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공이 그런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법체계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찰이나 검사인 경우라면 죽음의 편법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과감함을 연출하여 저들이 저질렀던 부정의를 똑같이 되갚아주는 그런 통쾌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치외 법권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도 인간미와 의협심을 발휘하며 결국 정의의 편에 가깝게 서는 그런 배드에스적 영웅들은 전 세계에서 언제나 열광을 받아왔던 문화 코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느와르 장르를 통해서라도 사회정의에 대한 갈증을 대신 해소하려 했던 한국에서는 그런 배드에스들을 향한 열광의 정도가 유독 더 커 보인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한국 영화 시장이 보여줬던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사회를 향해 갖고 있는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불만은 결국 우리 사회를 향해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압력으로도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던 과도한 폭력성과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의 표현은 아무래도 줄여나가는 게 좋겠지만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던 건 홍콩 영화의 영향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제작이 가능한 장르라는 것, 그리고 사회체제를 향한 변화의 압력이 유달리 높은 우리 사회의 정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영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느와르의 색채를 띤 범죄물이 대부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한국의 영화 산업이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동력이 되어준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영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